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거입니다. 오늘은 9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주말 휴일 가족분들하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국 국무부 부장관 랜드 부장관이 내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합니다. 보도 내용으로는 관세 협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과 최근에 조지아주 근로자분들에 대한 구금 관련된 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사안 모두 한국 입장에서 상당히 인권과 경제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분야를 다루게 될 거라고 보아집니다. 어제 100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듯이 국익을 중심으로 미 국무장관 랜드 부장관과 좋은 협상이 되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 기대합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이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도 3,800이 넘었죠. 일본은 44,000이 넘었고요. 한국도 3,400선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럽, 중국, 일본, 대만, 미국 신고점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 상황인데요. 과연 주식시장, 자본시장이 실물 경제가 좋아서 그 실물 경제의 그림자로 오르고 있느냐, 내재 가치를 반영한 주식시장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럼 주식이 왜 오를까? 지금 실물 시장을 보면 관세 충격으로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뭐 일본하고 영국 합의가 됐죠. EU도 일정 부분 큰 틀의 합의는 됐습니다. 중국은 3개월이 연장됐고 인도, 브라질, 캐나다 이런 곳들은 일정 부분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미국이 브라질의 50%, 뭐 인도의 50%, 인도는 러시아에 원유를 수입하지 마라. 그래서 50%가 됐고, 브라질은 전임 대통령에 대해서 법적 처리를 하지 마라. 그런 부분에 관세가 또 부과되는 상황이 되고요. 한국이 큰 틀의 합의는 7월 31일 날 됐지만 세부 사항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 간에 상당한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3,500불이라고 하는 483조 1,400원으로 계산했을 때 환율을 우리나라 외환보유고의 83.3%죠.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4,200억 불이라고 하면 그 투자 금액을 우리 한국은 보증이나 대출로 진행을 하고 거기에서 나타난 수익금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한국의 지분이 있는 것이다. 이런 입장이고 미국의 입장은 SPC 특수 목적 법인을 만들어서 미국에 그 특수 목적 법인인 SPC에 달러로 3,500불을 입금을 해라, 현금을. 그런 상태에서 그것은 트럼프의 의지대로 투자가 될 것이고
거기서 나온 수익금은 미국이 갖는다. 뭐 9대1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뭐 거의 100% 미국이 갖는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조율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거. 저는 이런 생각 해봅니다. 윤 정권 때 일본에 대해서 과거사에 대한 청구권 앞으로 하지 않겠다. 과거사 포기했습니다. 강제징용 대상자에 대한 제3자 배상에 대해서 한국 기업이 하는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일본에 과거를 넘기고 현재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자칫 판단을 잘못해서 사인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넘기게 되는 겁니다. 과거와 미래를 포기하고 미래를 넘기는 한국의 상황. 이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 또 대한민국은 어디에 서야 되고 과연 미래가 있을까요? 빈국으로 추락하지 않겠습니까? 일본은 뭐 1조 2, 3천억 외환보유고가 있어서 거기서 5천억 불을 줘도 괜찮다고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일본도 엔화 발행이 너무 많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한국 같은 경우는 4,160억 불 되더라고요. 제가 오늘 보니까 4,040억 불까지 갔다가 이게 다시 올라온 겁니다. 80억 불 정도. 거기서 3,500불이면 85% 정도, 83.3%인데 그것을 현찰로 갖다 준다? 그러면 당장 한국에 나타날 수 있는 상황 3대 세계 신용평가사 무디스, S&P, 피치 한국 투자 부적절 B가 아니라 지금 A 세 번째 등급인 AA죠. B가 아니라 CD로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거의 뭐 IMF 외환위기 상황 되는 거 아니에요? 한국 같은 경우는 수입이 한 달에 500억 불 되잖아요. 수출이 한 550억 불 되고. 그래서 1년에 900억 불, 1000억 불 그렇게 수익이 경상수지가 나는 겁니다. 무역수지가. 그래서 3개월 지분에 대한 수입 대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것만 해도 1,500억 달러예요. 또 원유 살 돈 3개월치. 그리고 돌아오는 부채에 대한 3개월치 유동부채. 그것도 한 1,500불 되죠. 기본적으로 3,800억 불은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외환 방어 하려고 해도 지금 사실 현금으로 외환 방어 할 수 있는 게 200억 불이 안 되는 거죠. IMF에서 한국 외환 보유고의 적정 금액을 9천억 불 정도 보유해야 된다고 했어요. 지금 반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일본과 거의 대등한 그런 현금을 요구하는 미국. 미국이 동맹인지 아니면 미국은 한국을 속국으로 하는지 물음표가 가는 지점입니다. 속상하죠. 이 돌이켜서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일본이나 독일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하고 제조업으로 다시 세계 3, 4위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미국의 뒷받침과
지원이 있었어요. 물론 자국 그들 나라마다 열심히 한 건 맞죠. 한국도 6.25 이후에 미국의 지원으로 시작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월남 파병 특수, 새마을운동, 경제개발 5개년 경제개발 계획 이렇게 해서 중화학공업을 80년도, 70년대 초반부터 조선, 철강, 석유화학, 80년대 반도체 이렇게 해서 온 거 아닙니까? 미국이 물론 도와준 건 있어요. 이 세 나라가 똑같은 겁니다. 지금. 부채의식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부채의식을 지속적으로 갖고 갈 것이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맹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했고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과정에서 불편하지 않고 최대한의 상호 방위를 할 수 있는 노력을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계화 과정이 지난 다음에 재정적자, 무역적자, 부채이자 이 부분 때문에 한국 너희는 왜 이렇게 잘 살아? 우리 때문 아니야? 돈 가져와. 일본 마찬가지, 독일 마찬가지. 각 나라마다 지금 청구서를 그런 형태로 하고 있고 청구서에 반대하면 반란, 더 많은 관세. 원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명분은 마약으로 의혹이 있다고 해서 베네수엘라를 전쟁하려고 하고 있고 그 어려운 가자지구의 피난민들을 거기서 0.1%의 상류층이 즐길 수 있는 휴양지를 만든다. 유령탑을 세워야죠. 유령탑. 미국이 또 트럼프와 트럼프 내각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존중한다면 가자지구에 상징적인 중립 지역으로 만들고 아랍을 통일할 수 있는 모델로서의 유령탑도 만들고 그런 지역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별장을 지은다? 뭐 아무리 부동산 개발업자라고 하더라도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 그린란드, 파나마나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이슈화할 수 있는 곳은 다 지금 두드리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가 지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어떠한 세상이 펼쳐질 것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논쟁이 많이 있었죠. 연구도 있었고. 막상 2022년의 초반에 코로나가 팬데믹이 일정 부분 종식됐다고 보고 그 이후의 사정을 보면 2022년 11월 30일에 오픈 AI가 챗 GPT를 출시합니다. 그것이 트리거가 돼서 AI가 하나의 미래주도 성장을 할 수 있는 산업으로 주목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그러한 대량의 빅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HBM, 엔비디아가 24년 1분기에 나타납니다. 그 이후에 테슬라가 로봇택시를 자율운행하는 로봇택시를 시범운행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옵티머스 예정돼 있죠. AI 산업이 작년 8월 5일 날 폭락을 했죠. AI 산업은 거품이다라고 하는. 또 엔켈리 청산과 맞물려서 그랬다가 하루 만에 다시 복구돼서 왔는데, 물론 미국 대선 전이라 민주당의 주식시장에 대한 관리 차원도 있었겠지만 큰 충격 없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AI가 거품인 거에 대한 보도가 나올 때마다 HBM, 로보택시, 휴머노이드 이렇게 하면서 지속적인 주식시장의 상승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오라클이 하루 만에 36%나 오른 적도 있죠. 팔란티어 같은 것도 주목을 받고 있고, 그러한 차세대 기업들이 미국의 나스닥을 주도하면서 전 세계 주식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저는 부동산을 제외한 주식, 금, 암호화폐, 코인 이 세 개의 자산이 작년 2024년 초부터 순환하면서 최고점을 경신하면서 오르고 있다. 주식이 일정 부분 오르면 어느 정도 냉각기라기보다는 보합을 유지하면서 금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알트코인이 조금씩 올라요. 금이 오를 땐 코인이 조금 주춤하죠. 그러다가 금이 주춤하면 코인이 또 좀 오르고 신고가 경신하고 다시 주식시장이 오르고, 이러한 주식, 금, 코인이라고 하는 세 개의 자산시장이 순환하면서 상승하는 자본시장의 형태, 그렇게 봐집니다. 그러면 실물 경제는 어떠냐? 관세로 어렵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건설시장, 부동산이 각국 부동산을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 부동산은 현재로서는 투자 대상으로서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있죠. 유효수요, 현찰을 갖고 있는 유효수요자만 대형 아파트 70억, 100억 그런 쪽으로 현찰 거래가 되는 것이지, 그 이외에는 거의 50% 이상, 50% 정도 떨어졌죠. 저는 현재에서 50% 더 떨어질 것이다, 부동산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75% 정도 빠지는 거죠, 부동산. 나머지 부동산을 제외한 이 주식, 금, 코인은 지금 달러가 위태롭지 않습니까? 달러를 가지고 돈을 벌었던 월가의 자본가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지하 경제에 있는 그런 자본가들, 그들이 달러를 대체하게 한 화폐를 가기 전에 의도적으로 끌어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푸시해서 자본시장을 밀고 있다. 어느 순간에는 그들은 나오겠죠. 중국이 알게 모르게 2600에서 3800까지 왔어요. 2800에서 7개월 만에. 중국은 저축률이 50%가 넘잖아요. 중국 투자자가 국내 한 2억 명 되는데
그 일반 투자자가 샀다기보다는 기관이 샀다고 봐야죠. 기관이 올렸다. 이제 올라가면 일반 투자자가 붙어야 올라가죠. 관 주도의 정부 주도의 주가 상승이었다. 이제 이렇게는 보는데요. 미국도 그런 맥락에서 좀 봐야 됩니다. 달러를 대체할 대한 화폐가 아적은 명확하게 떨어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대한 화폐가 될 수는 없죠.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인 자본 시장을 봐야 된다. 실물 경제가 뒷받침돼서 풀하면서 끓으면서 주식시장이 가는 건 아니다. 보이지 않는 세력이 푸시하면서 밀어올려서 가는, 거기에 일반 투자자가 참여해서 불장이 나는 형태, 최고가를 경신하는 자본시장 조심해야 됩니다. 프랑스도 어렵고 지금 정치가 엉망이잖아요. 내란 정도 상황이고, 네팔도 정부가 붕괴돼, 베네수엘라, 이 동남아시아에 지금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전 세계의 리더십, 정치의 리더십이 위기를 맞고 붕괴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채권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각 나라의 채권이. 많은 이자를 줘야 그 나라 채권을 사지 않겠습니까? 지금 프랑스 채권 사람은 사겠어요? 부총리가 사임하고 국민들이 지금 빚이 5천조라고 해서 난리 나는데 10% 이자 준다고 해도 아마 사지 않을 거라 이렇게 봐집니다. 일단 그 나라의 국채가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돌아오는 국채를 차환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국가 부도인 거죠. 신용평가사, 3대 신용평가사에서 프랑스 2년 전인가 한번 내렸죠. 요번에 또 주요 나라가 되는 거죠. 신용 강등이 한 번 더 되면 프랑스는 국채 발행에 문제가 생겨요.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도 과연 신용 등급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세계는 트럼프와 시진핑, 푸틴 강력한 세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세력이 밑에 다 있다고 봐집니다. 중국은 공산당, 미국은 대자본가, 푸틴도 나름의 떠받치는 세력이 있는 거죠. 결국은 그들은 대표일 뿐입니다. 제 생각에. 그들의 대표. 민주주의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점하려고 하는, 한 국가의 민족이 독점하려고 하는 독점적 민족 자본주의, 민족 민주주의, 이런 형태로 가는 양상이 좀 보여서 그러한 정치 체제 하에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활력을 찾기 어려운 겁니다. 민주주의가 회복이 돼야, 자유민주주의가 회복이 돼야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자기 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 세계든 한국이든 또 기타 나라든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정치적으로나 외교함, 경제, 사회적인 갈등, 당면한 저출산, 지방 소멸, 저성장, 고령화, 양극화, 해결할 게 너무 많은 거죠. 성장 상황에서의 이런 것들이 맞닥뜨렸다면 재정과 수출로 갈 수 있는데, 저성장기에 2, 3년 전부터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코로나부터 들어왔다고 봐야죠. 그래서 해결이 더 어려운 겁니다. 한국 정치를 보면 세계를 보고 국민을 보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신들의 권력 다툼, 여든 야든, 그리고 내년에 지방선거, 내후년에 총선, 그리고 대선, 그거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 생활, 민생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또 세계사가 이렇게 가는 상황에서 한국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무척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과거와 미래가 그래도 이웃나라, 동맹이라고 하는 나라한테 포기하거나 넘기는 그런 나라가 과연 지속 성장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GDP의 25%, 4분의 1이 지하 경제입니다. 아직도. 그래서 서민들이 더 힘들어요. 이럴 때 불법 사채가 난립을 합니다. 6만 프로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자가 1년에 6만 프로.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서민들이 거기에서 사각지대로 남는 겁니다. 부유한 사람이 그런 곳을 쓰지 않잖아요. 정말 막다른 골목에 있는 사람. 그것을 정부는 손을 내밀어서 빠져나오게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상위 30%는 국가 정치에게서 자유롭습니다. 정치액이 어떻게 가든 먹고 살아요. 그 정도의 자본가들입니다. 자산가들이고. 중위에 있는 40%는 자립을 한 중산층이에요. 하위 30%. 이 하위 30%는 소득 분배에서 제외된 사회적 약자. 그래서 조세, 메디케어, 공공근로, 이러한 부분으로 보호를 해주고 최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국가가 해줘야 되는 겁니다. 고소득자에게는 고소득에 맞는 정책, 중위권에 중위권에 맞는 정책, 하위권에 하위권에 맞는 정책. 물론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할 때 90점, 평균 90이 있고 70이 있고 뭐 50이 있을 수 있어요, 학생이. 그러면 수업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한 85점으로 수업을 해야죠. 그럼 50 학생은 뭔 말인지도 잘 모를 거예요. 그렇다고 50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90, 95로 할 수는 없잖아요. 선생님들이 80이나 90 사이로 할 거 아닙니까? 국가정책도 일정 부분 보편성이라고 하면 그렇게 가는 건데, 수정된 자본주의는 하위 계층에 거기에 맞는 정책을
실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극화를 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체제 자체가 유지되지 못하는 겁니다. 맨 처음에 한국은행 돈 발행하면 그게 시중은행으로 관공띠 요새 나오죠. 시중은행 금고로 가요. 그러면 시중은행 지점장이 누구한테 전화해요? 자기 지점에 20억, 50억 저금한 사람한테 먼저 전화하지 않습니까? 돈 나왔으니까 쓰시려면 저리로 해드릴 테니까 쓰시라고? 그들이 다 갖고 갑니다. 저희 같은 영세 자영업자, 신용이 낮은 사람, 저는 아직 연체는 안 됐지만 신용이 낮아서 은행 가서 대출을 못 받아요. 안 해줘. 전화도 안 와. 그러면 먼저 받은 대자본가들이 그 돈을 가지고 자산을 사고 부동산을 사고 사업을 합니다. 먼저 돈을 획득을 해요. 그들이. 그래서 가격이 올라. 그 오른 가격으로 다시 중위권에서 돈이 돌고 마지막에 저희 같은 서민들의 물건이나 재화 용역이 오는 겁니다. 은행에서 처음에 대자본가한테 100만 원에 준 게 중위 자본가들한테 150만 원에 와요. 저희한테는 200만 원에 옵니다. 200에 사야 돼요. 양극화는 더 되는 겁니다. 그걸 해소하라는 거야, 나는. 그거 해소하지 않고는 양극화 해소 안 됩니다. 그리고 서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사회주의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신용등급이 1등급에서 9등급까지 있지만 완충하는 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설예로 건강보험. 의사분이라고 하는 집단이 공동체가 정말 특혜를 내려놓은 제도입니다. 물론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약간 강압적인 제도였지만 지금 세계의 대표적인 성공 모델 아닙니까? 저는 서민이고 정말 힘들지만 건강보험을 체납하지 않고 가면 바로 감기주사 맞아요. 약 처방받고. 이런 나라 세계에 몇 곳 없죠. 모든 분야가 이 건강보험과 같은 완충 역할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서초동 법조 세력, 거기는 부르는 게 값이잖아요. 그런 시장이 어디 있습니까? 뭐 하나는 20억, 하나는 100억 하면 그게 값이에요? 그러면은 일반 서민들은 변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완충적인 게 있어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 지금 국부기금 100조에서 150조 만들고 플러스 알파 말씀하시는데 원래 국가기금은요. 국가의 천연자원, 공공기관이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많이 번 돈으로 운영을 해서 나온 수익을 국민들한테 이렇게 평등하게 배분을 하는 거예요. 돈을 모아가지고 운영을 한다? 국민연금도 내고 있는데 또 내요? 국민연금 1200조에서 작년에 15% 수익 나가지고 1350조 됐잖아요. 미래를 준비하는 건 좋은데 당장 서민들이 너무 높은 문턱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법조계. 그리고 인사를 보면 변호사 출신, 검사 출신 많잖아. 아직도. 그 사람들은 사회 갈등을 이렇게 조정하면서 그 사회 갈등 조정 비용으로 먹고 사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세상이 편하면 돈을 못 벌죠. 막 싸우고 다투어야 돼. 그래야 돈을 버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정치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야. 몸에 밴 거지 그게. 인권 변호사 제외하고요. 변호사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야. 그리고 어렵지. 변호사분들 중에도 정말 어려운 분들이 있어. 그렇지,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문턱이 너무 높다. 의료 건강보험처럼 그런 완충적인 제도, 한국형 서민의 사다리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머리를 맞대면 돼요. 머리를 맞대지 않으니까 그렇지. 정치 지금의 그런 모습 국민들 상당히 실망 많이 하는 겁니다. 국회. 미래에 한 발 한 발씩 더 나가고 경제를 끌어당기면서 정치가 가야지. 정치의 어두운 그림자가 경제를 덮어서 서민의 삶이 피폐해지는, 그거는 후진국이 정치죠. 그렇게 이제 안 할 정도의 우리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 않습니까? 좀 넓게 보고 어떤 것을 먼저 하고 방법은 어떻게 갈 것인가. 사회적 합의를 많이 하셔라. 그래야 내가 내놓은 의견이 채택이 안 돼도 사회적 합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왜 다수가 그런 선택을 했나 소수가 알게 되고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적 갈등 비용이 줄어드는 거죠. 저는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줄어든 비용 양극화 해소하는 데 쓰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택시 운행하다가 가게 잠깐 들려서 온 김에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제가 영세 자영업자로서 넋두리라기보다는 그래도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다. 이런 생각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